너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37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살 소녀의 목덜미,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목걸이, 두 개의 반달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1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6개월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그 집, 가난한 모녀가 사는 좁은 원룸. 그런데 왜 10년 전 사라진 여자의 흔적이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남자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방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김민혁, 37살. 국내 5위 호텔 체인 라벨 호텔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날 아침 비서가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목포 이동 201호. 6개월째 월세가 밀렸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대충 넘겼습니다. 전화는 안 받습니다. 내용 증명도 무시하고 있고요.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요? 그래. 어차피 목포 지점 점검도 해야 하니까. 사실 민혁에게 목포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3년 전 재개발 소식을 듣고 투자 목적으로 빌라 세 채를 샀을 뿐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4시간.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항구 도시 특유의 습한 공기. 낮은 건물들 사이로 갈매기가 날아다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빌라들, 녹슨 철문과 우편함, 계단마다 쌓인 낙엽. 민혁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빌라 2층, 201호, 빛바랜 숫자판과 녹슨 초인종. 민혁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했습니다. 여기 집주인입니다.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큰 눈, 작은 코, 낡은 티셔츠에 회색 면바지. 손에는 라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기 어른 안 계시니? 엄마는 일하러 갔어요. 아빠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민혁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원룸, 부엌 겸 거실, 낡은 싱크대와 녹슨 가스레인지, 빨래가 걸린 작은 베란다. 아이는 가스레인지 앞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서 냄비를 젓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혁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너 혼자 있니? 네. 엄마는 저녁 7시에 와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아이가 라면 젓가락을 들 때였습니다. 목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은빛 체인, 작은 펜던트. 민혁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두 개의 반달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왼쪽 반달에는 작은 별 3개, 오른쪽 반달에는 물결 문양. 민혁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목걸이는 1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세상에 단 하나만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너,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이거요? 아이가 목에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래요. 민혁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엄마가 준 거라고? 네. 엄마가 항상 말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거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아이의 순수한 눈빛. 민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된대요. 아이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사라졌던 그 사람,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봄아, 엄마 왔어. 여자의 목소리. 민혁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손에는 비닐봉지, 다른 한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낡은 가디건과 청바지를 입은 여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습니다. 이연이었습니다. 연희가 민혁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혁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연희의 첫 반응은 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봄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 이 아저씨가. 들어가 있으라니까. 연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여기 왜 오셨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 여기 집주인이야. 민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 연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6개월 밀린 월세 때문에 오신 거죠? 그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꼭 드릴게요. 연희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10년 전 그 따뜻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혁은 연희의 팔을 봤습니다. 붕대가 손목까지 감겨 있었습니다. 팔, 다쳤어? 식당에서 일하다가. 별거 아니에요. 병원은 갔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죠. 연희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민혁은 방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제 딸이에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8살이에요. 민혁의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8살. 10년 전 자신과 연희가 헤어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아니에요. 연희가 민혁의 말을 잘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민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연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할 이야기 없어요. 연희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민혁은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봄이 8살, 은목걸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10년 전, 그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그 순간으로 봄날이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앞,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오후, 27살의 김민혁은 경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호텔 그룹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죠. 그때 한 여자가 책 더미를 안고 지나갔습니다. 22살의 이연이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바람에 책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민혁이 주워서 건넸습니다. 떨어뜨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1년 후, 민혁은 연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은목걸이, 2개의 반달이 맞물려 보름달을 이루는 형태. 이게 뭐예요? 우리 둘을 상징하는 거야. 반쪽씩 나뉘어 있지만 만나면 완전해지는 거. 연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선물은 처음이에요. 평생 차고 다녀줘. 약속? 약속할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의미로 지켜질 거라는 걸. 10년 전 민혁과 연희는 행복했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이면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교사가 되면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나는 호텔 일 배워서 제대로 된 경영자가 돼야겠네. 민혁 씨는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너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졌어. 그들은 서로의 미래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연희 씨라고 했나요? 고급 호텔 라운지. 어머니가 연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민혁이와 언제부터 만났죠? 1년 정도 됐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요. 어머님, 민혁이는 호텔 그룹을 물려받을 아이예요. 앞으로 사업상 중요한 결혼을 해야 하고요.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사범대생이라서 그런 건가요? 가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새 출발하세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연희는 봉투를 밀쳐냈습니다. 전돈이 필요해서 민혁 씨를 만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요. 민혁 씨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민혁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왜 나한테 당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까요? 연희가 굳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당신 존재를 알았어요. 1년 동안 사귀었다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가족한테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연희는 민혁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민혁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장면, 민혁이 한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런 옷차림의 여자. 민혁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어머니가 억지로 소개한 사업 파트너의 딸이었습니다. 민혁은 관심도 없었고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만 나눈 거였죠. 하지만 연희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민혁이 다른 여자와 편안하게 웃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연희는 그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아무리 연락해도, 문자를 보내도, 찾아가도
연희는 피했습니다. 연희야,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을 안 받아? 미안해요. 우리 그만 만나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혁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병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민혁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혁이 다른 여자와 웃던 모습, 어머니가 건넨 돈봉투, 말해봤자 소용없어.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겠다고, 민혁의 인생에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서울을 떠나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보미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보미가 있었으니까요. 민혁이 준 은목걸이는 보미에게 물려줬습니다. 이건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 이제 내 거야.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연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걸이가 봄이 아빠가 준 유일한 선물이라는 걸. 민혁은 차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어머니의 개입, 그날의 우연한 만남, 연희가 본 장면, 그리고 혼자 짊어진 10년. 민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혁은 목포 라벨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 넓은 침대와 바다가 보이는 창문.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약혼녀 최유진이었습니다. 오빠 어디야? 오늘 웨딩홀 예약금 내기로 했잖아. 민혁은 깜빡했습니다. 미안, 목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목포? 거기서 뭐해? 빌라 관리 문제로. 빌라 관리는 직원한테 시키지. 왜 직접 가? 유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드레스 피팅 있어. 꼭 와야 돼.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포 항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연희와 보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다친 팔이 욱신거렸지만 진통제를 삼키고 보미를 깨웠습니다. 봄아, 일어나야지. 엄마, 조금만 더. 학교 늦어. 일어나. 좁은 부엌에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과 계란 후라이, 김치. 보미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그 아저씨 누구야? 연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집주인이야. 집주인? 응. 우리가 여기 살려면 돈을 내야 하거든. 그 돈을 받으러 온 분이야. 보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돈 없어? 아니야. 조금 늦어질 뿐이야. 연희는 웃으려 애썼지만 보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보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항구 근처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항구 식당이라는 낡은 간판, 10년 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연희의 팔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팔 아픈데 쉬지 그래. 괜찮아요, 사모님. 무리하지 마. 홀서빙은 내가 할 테니까 설거지만 해. 감사합니다. 연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씻을 때마다 다친 팔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월세도 밀렸고 병원비도 내야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보미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는데 옆자리 아이가 물었습니다. 봄아, 너네 집 어디야? 이동이요. 거기 빌라촌이잖아.
우리 엄마가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산대. 보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아빠는? 너 아빠 없지? 아이들의 시선이 보미에게 쏠렸습니다. 보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목의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하지만 아빠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다시 201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었죠. 민혁은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오후 4시쯤 보미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보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엄마 계시니? 엄마는 7시에 와요. 그럼 아저씨가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 보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서 보미가 가방을 내려놓고 숙제를 꺼냈습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재밌어? 네. 친구들은 많아? 조금 있어요. 보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민혁은 책상 위에 그림을 봤습니다. 아이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보미가 그린 거야? 네. 미술 숙제예요. 엄마랑 보미네. 잘 그렸다. 감사합니다. 민혁은 그림 한쪽이 비어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봄아. 네. 아빠. 보고 싶니? 보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민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차갑고 완고했습니다. 적어도 생활비라도 보내줄게. 민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월세도 밀렸잖아. 병원비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연희야, 당신은 그냥 집주인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미한테도 아빠라고 말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민혁은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을 때 문틈으로 보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민혁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보미와 연희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보미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웨딩 드레스 매장. 최유진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오빠 어때? 민혁은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다. 진심이야?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이상해. 대체 목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눈빛만 봐도 알아. 유진이 민혁 앞에 섰습니다.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이래?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어.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묻지 말고 와.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저택.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유진도 있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유진이한테 다 들었다.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포에 여자가 있다며?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 그 여자지? 이연이?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주고 보냈는데 아직도 너한테 미련이 있나 보구나. 그게 아니에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한테 제 딸이 있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년 전 헤어진 후에 아이를 낳았대요. 제가 모르게 그걸 어떻게 확인했는데? 은목걸이 제가 연희한테 준 거 그 아이가 차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신 차려라, 김민혁.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게 정말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목걸이 하나 차고 있다고? 나이가 맞아요. 8살. 8살짜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꾸민 수작일 수도 있잖아. 어머니, 연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믿었지. 근데 결국 돈 받고 떠났잖아. 그건 어머니가 강요했잖아요.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요? 내가 강요했어?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돈 봉투 내밀었을 때 단칼에 거절했으면 됐잖아. 근데 결국 받고 떠났어. 그게 그 여자 본색이야. 민혁아. 어머니가 민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인지 알아?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넌 라벨 호텔 그룹 후계자야.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유진이 아버지는 국내 3위 건설회사 회장이야. 우리가 결합하면 호텔과 부동산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어.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내 책임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내 아이를 낳았다고 치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당연하죠. 유진이는? 결혼은? 파혼할게요. 유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그 여자한테 홀린 거야? 유진아, 미안해. 하지만 난. 닥쳐.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10년 전 버린 여자한테 돌아가겠다고? 아이 하나 있다고? 유진아. 좋아. 알았어.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유진이 핸드백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일어섰습니다. 미녀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어머니, 그 여자한테 가면 회사에서 내 자리는 없어. 이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택해. 회사냐, 그 여자냐. 다음 날, 최유진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건설 회장실. 아빠. 유진의 아버지는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민혁이랑 파혼했어요. 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다른 여자가 있대요. 목포에. 유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10년 전에 사귀던 여자. 거기서 아이까지 낳았다네요. 아버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놈이 감히. 아빠,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유진이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라벨 호텔이랑 하던 거래 다 끊어주세요. 일주일 후 민혁의 사무실에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최건설에서 호텔 인테리어 계약 전부 취소했습니다. 뭐라고? 민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협력하던 가구업체, 침구업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뭔데?
최건설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오후 투자 담당 이사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주 신규 호텔 프로젝트. 투자자들이 전부 발을 뺐습니다. 한꺼번에? 네.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건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며칠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민혁의 어머니도 참석했습니다. 김 사장, 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이상합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다른 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 분기 손실이 15억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투자자들도 다 빠졌고요. 새로운 투자자를 찾으면 김 사장, 연배 높은 이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최건설 영예와 파혼하셨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적인 일입니다. 사적인 일이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경솔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회장님, 이사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이번 건은 심각합니다. 김 사장의 사퇴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머릿속에는 보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혁은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목포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목포에서 연희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저녁 시간. 저기요, 주문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연희가 홀을 오가며 뛰었습니다. 다친 팔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월세가 밀렸고 병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이연희 씨 계십니까? 네, 저인데요.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남자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식당 밖에서 남자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건설 법무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혁 씨 아시죠? 네. 저희 회장님 따님의 약혼자였던 분입니다.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 회사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는 같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연희 씨,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김민혁 씨한테서 멀어지는 게 좋을 겁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른 도시로 이사 가세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딸이에요. 그리고 연희가 봉투를 밀쳐냈습니다. 전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10년 전에 같은 말 들었어요. 근데 전 살아남았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빌라 재개발이 시작됩니다. 이동 주민들 전부 이주해야 하죠. 그게 무슨 이연희 씨세 드신 곳 철거 1순위입니다. 참고하세요. 연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연희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최건설 사람들의 협박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봄이 학교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봄이가 교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지금 보건실에 있는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연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정신없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 보건실 침대에 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봄아. 연희가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엄마. 봄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보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보세요. 열이 너무 높아요. 연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택시를 부르려다 민혁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연희는 민혁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최건설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민혁 씨한테서 멀어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 기억도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웠던 시간들. 이번에도 혼자 할 수 있어. 연희는 봄이를 업었습니다. 다친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선생님, 병원까지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연희는 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학교 밖 길거리에 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봄이의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추워요.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 가. 연희는 봄이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팔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봄이가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무게 20kg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친 팔이 떨렸습니다. 봄이가 연희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데려다 줄게. 병원이 보였습니다. 100m, 50m. 연희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친 팔에서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붕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병원 입구. 연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그 순간 연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쿵. 연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기요. 환자 둘이에요. 아이 먼저 봐야 해요. 어머니도 실신했어요. 팔에서 출혈이. 봄이와 연희 모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연희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다친 팔인데 무리해서 다시 터졌네요. 이 상태로 아이를 안고 달렸어요? 간호사가 연희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호자한테 연락해야겠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번호. 김민혁. 같은 시각. 민혁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목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목포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연희 씨 아십니까? 민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이연희 씨와 따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님이 고열로 쓰러지셔서 어머니가 업고 오시다가 같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민혁은 악셀을 밟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혁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연희, 이봄이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두 개의 침대. 한쪽에는 봄이가, 다른 쪽에는 연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먼저 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얼굴은 여전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팔에는 새로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붕대 사이로 피가 스며 나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민혁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민혁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따님은 고열로 탈수 증상이 있었는데 링거 마치고 있습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다행이네요. 문제는 어머니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팔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셨어요. 아이를 업고 달리시다가 출혈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진 상태라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후, 연희가 눈을 떴습니다. 제일 먼저 본 것은 민혁이었습니다. 봄이는 괜찮아. 옆에서 자고 있어. 열도 많이 내렸어. 연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 침대의 봄이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연희 곁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혼자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팔이 이렇게 됐는데.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최건설 사람들이 왔다며. 연희야, 왜 그것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연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긴 뭐가 소용없어? 당신은 회사 사장이고 약혼녀도 있고 우리는 그냥 당신 인생의 짐일 뿐이에요. 짐이라니. 민혁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봄이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엔 달라. 민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회사도 어머니도 유진도 다 포기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목포로 내려올 거야. 너희랑 살면서 아빠 노릇할 거야.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요? 회사는 어떻게 하고 부사장한테 맡기면 돼. 아니면 사임하든지. 당신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 민혁이 연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바로 그때 옆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민혁과 연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봄이가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아, 언제 깼어? 연희가 당황했습니다. 조금 전에요. 엄마랑 아저씨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혁이 급히 다가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돼. 링거 맞고 있잖아. 봄이가 민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내 아빠예요? 민혁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응, 아저씨가 봄이 아빠야. 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아빠가 몰랐어. 봄이가 있는 줄. 민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는 알았는데 아빠는 몰랐어요? 아빠가 바보였어. 정말 미안해. 이제 알았으니까.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 민혁이 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빠가 지켜줄게. 약속해.
정말요? 정말이야. 보미가 민혁의 목을 안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도 침대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미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혁은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혁아, 지금 어디야? 이사회에서 난리야. 당장 서울로 올라와. 목포에 있어요. 또 그 여자한테 갔어? 네. 그리고 결정했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사 사장직 내려놓을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목포로 내려와서 살 거예요. 제 딸과 함께. 정신 차려, 김민혁.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 여자와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버리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민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포 항구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놓쳤던 걸 되찾는 거예요. 민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회사는? 이사회는? 투자자들은? 부사장이 잘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하시든지. 내가 도망치면 회사가 망해. 망하지 않아요. 라벨 호텔은 튼튼해요. 최건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잖아요. 유진이가 복수하고 있는 거 알아요.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전 더 이상 어머니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민혁아, 제 딸과 살고 싶어요. 늦게라도 아빠 역할 하고 싶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니? 후회하는 건 지난 10년이에요. 몰랐던 것, 함께 하지 못했던 것. 민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혁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잠든 보미와 연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목포 라벨 호텔 지점. 민혁은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서울 본사 사장직을 내려놓고 목포 지점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목포 지점 매출이 지난달보다 10%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민혁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어요? 항구 투어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 준비 중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역 식당들과 제휴도 추진하세요. 민혁은 더 이상 서울에서 서류만 보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사업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목포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식당 주인들을 만나고 상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저희 식당이랑 호텔이 제휴하면 어떨까요? 좋죠. 투숙객들한테 할인 쿠폰 제공하는 걸로 시작해 봅시다. 예전의 민혁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시키거나 서류로만 처리했을 일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혁은 연희가 일하는 항구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항구식당. 연희는 여전히 홀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친 팔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재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는 보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미가 민혁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보미, 숙제 다 했어? 응. 오늘 받아쓰기에서 또 100점 받았어. 역시 우리 딸. 민혁이 보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일찍 왔네요. 응. 회의 일찍 끝났어. 요즘 많이 바쁘다면서요.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재밌어.
민혁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야? 서울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목포로 오신답니다.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내일 오후입니다. 연희가 불안한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혁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알아주실 거야. 다음 날 오후 목포 라벨 호텔 지점장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앉아라. 어머니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목포 지역 지도와 사업 계획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보고받았다. 목포 지점 매출이 30% 올랐다며. 네. 지역 연계 사업도 시작했고 관광 상품도 개발 중이라고. 어머니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줄은 몰랐다. 저도 몰랐어요. 민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다른데? 이유가 생겼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민혁이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도 지난달에도 내가 내 인생을 정해주려고만 했어. 어머니, 근데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 보이더라.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 그 아이, 봄이라고 했지? 네. 한번 보고 싶구나. 민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내 손여잔니.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못 본 게 후회돼. 저녁에 민혁은 어머니를 데리고 항구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앞에 연희가 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연희가 마주 섰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어머님, 연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10년 전에, 그리고 지난달에도. 괜찮습니다. 봄이가 민혁 뒤에 숨어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봄아, 인사드려. 할머니야. 봄이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봄이구나. 할머니가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봄이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오셨잖아요. 그 순수한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양이 지는 목포 항구에서 네 사람은 작은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간단한 반찬들. 하지만 그 어떤 호텔 만찬보다 따뜻했습니다. 민혁은 연희의 손목을 봤습니다. 은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반달. 아직 완벽하게 맞물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함께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보름달이 되는 날까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책임과 사랑, 그 무게를 받아들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